안녕하세요. 첫강 창의과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하고 창의과학이란 어떤 수업인지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개요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요. 2강부터 19강까지는 실습 위주로 아이들과 제가 수업을 했던 모습들과 그리고 수업을 할 때 좋은 점과 단점들,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다양한 수업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과학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알고 가시면 좋을 듯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선생님들 과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과학하면은 좋아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어렵고 힘들게 원소기호를 외워야 했던 그런 부분들도 떠오르실 텐데요. 과학의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무질서하게 보이는 자연현상을 탐구하여서 그 속에 담긴 원리나 규칙성을 찾아내고 일반화시키는 현상을 과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이론적인 과학보다는요, 요즘은 창의과학이라고 해서요, 기본적인 과학 위에다가 예술적이나 기술적이나 다양한 생각들과 사고를 넣어서 융합시키는 과학들로 수업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과학에는요, 큰 영역들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물리적인 부분, 화학적인 부분, 생명적인 부분, 지구과학 부분. 이렇게 해서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실제 지금 학교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실험과학이나 생명과학 또는 발명과학, 또 우주항공 이렇게 수학을 이용한 과학, 다양한 분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스팀 교육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2009년부터 개정 교육과정에서 스팀 교육을 도입시켰습니다. 스팀이라는 것은 각각 영어 알파벳 약자를 앞부분에 따라 만든 부분인데요. 과학과, 기술과, 공학과, 예술과, 수학 5가지 영역을 한 가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맞게 바르게 해석하고 해결하는 힘을 길러주는 목적을 가지고 조합시켜서 융합시켜서 말하는 인재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육들을 학교 수업 시간에서도 진행을 하지만요. 요즘은 방과 후 교육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고자 함께 같이 진행하고 있는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팀 교육의 예를 보면요. 예술과 과학이 만나는 경우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과학의 원리를 찾는다든지 과학과 미술 같은 경우는 빛의 성질을 이용해서 공부하면서 스테인글라스 만들기 아니면은 수학과 과학을 이용해서 기온을 측정하여서 소수점으로 나타난다든지 다양한 현상으로 스팀 교육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수업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요, 화산 폭발 만들기인데요. 그냥 예전 같은 실험이었다면은 화산 폭발하는 현상만 보고 저희가 관찰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다가 예술적인 부분을 도입시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각 원하는 색깔로 화산을 만들게 하고요. 색깔을 섞어보기도 하고 산 모양을 네모나게도 또 아니면 뾰족뾰족하게도 다양한 모양의 산 모양을 만들게 한 다음에 그 안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융합을 시켜보았고요.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을 이용한 열쇠고리 만들기인데요. 아이들의 예술적인 감각을 이용해서 같은 코끼리 그림이지만 그 안에다가 어떤 그림을 넣느냐에 따라서 느낌과 이미지가 달라지겠죠. 이런 모습들로도 진행이 되고요. 아니면 호롱불 만들기가 있었습니다. LED 호롱불 만들기 같은 수업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인 호롱불에다가 아이들의 생각과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넣어서 만들 수 있는 호롱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눈, 코, 입으로 만든 자기의 형태를 만든 호롱불이고요. 이 작품은 첨성대를 이용해서 첨성대에서 착안을 해서 벽돌을 쌓듯이 한 단 한 단 한 단 쌓아서 만든 호롱불이었고요. 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뚜껑을 조금 특이하게 만들었죠. 저희가 호롱불 뚜껑 하면 덮는 용도만 사용하는데 기아장처럼 위로 올리는 다양한 모습들로 아이들의 창의적인 모습들을 끌어낼 수 있는 수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다양한 수업을 할 수는 없고요.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보다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기발하고 독창적인 생각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수업은요, 일방적으로 강사가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같이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하실 때요. 선생님들 너무 어렵게 내가 과학을 어떻게 해야지 하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가 배워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만들어 봐야지 하시면 훨씬 즐겁고 재미난 수업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창의과학을 배우시기 전에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과학의 몇 가지 기본 원리를 조금은 알고 가시는 게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데 편할 것 같아서 넣어보았습니다. 먼저 저희는 생명체죠. 자, 크게 생물과 무생물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생물을 살아있는 걸 우리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생물을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동물과 식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의 차이점 무엇일까요, 선생님들? 아이들에게도 질문을 해보시면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동물은요, 스스로 양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배가 고프면 저희가 가서 음식 해 먹죠. 또 다른 동물들, 호랑이나 사자, 다른 동물들은 누군가를 잡아먹거나 알아서 먹이를 찾아서 나설 수 있습니다. 식물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움직일 수 없죠. 햇볕을 통해서 강압성 작용을 해서 영양을 공급받거나 아니면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고정된 자세,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움직일 동자를 쓰는 이유가 바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요. 식물은 고정된 자세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을 만큼 동물과 식물의 차이점이고요. 이 외에도 차이점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해보면서 질문을 해보셔도 많은 답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식물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계를 먼저 알아보고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식물은요, 동물과 식물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계는 세포부터 시작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세포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가장 세포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는 핵입니다. 핵은 DNA, 자, DNA 복제하는 기술이 있죠. 그래서 핵이 있고요. 이 세포로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세포는 다양한 종류의 세포입니다. 세포라고 해서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겉모습을 나타내는 표피세포, 그리고 엽록체, 색깔을 나타내는 엽록세포, 그리고 물관과 체관의 역할하는 물관, 체관세포,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식물의 세포가요, 모아져서 조직이라는 걸 이루게 됩니다. 조직은 표피조직, 울타리 조직, 다양한 조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조직이에요. 물관 조직과 체관 조직인데요. 물관은 무엇의 역할일까요? 물의 이동 통로입니다. 물관은 물의 이동 통로를 물관 조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체관은 영양 흡수하는 조직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봉숭아 식물의 줄기를요, 자른 다음에, 전에 한 번쯤은 실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줄기를 자른 다음에 파란색이나 붉은색 물감을 풀어서 물에 흡수하는 통로를 보시면요, 단면을 잘랐을 때 이렇게 보일 겁니다. 물이 이동하는 통로는 색깔이 이렇게 입혀져 있을 거고요. 물이 이동하지 않는 통로는 색깔이 입혀져 있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물관이고 바깥 부분이 체관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물관과 체관 다양한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조직들이 모여서 우리는 조직계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 잎도 되고 줄기도 되고 뿌리도 되고 꽃도 되는 다양한 기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기관이 다 모여서 바로 형태를 이룬 개체가 되는 겁니다. 장미꽃도 있고 해바라기도 있고 다양한 식물들이 있겠죠. 이렇게 식물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계가 있다는 것만 선생님들이 알고 가시면요. 어떤 식물 수업을 하셔도 기본을 알기 때문에 기본을 끌고 아이들에게 짚어주시면서 수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동물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의 구성 단계도 동일합니다. 세포는 모든 생명체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구성 단계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신경세포, 또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근육세포, 그리고 입안에 있는 상피세포, 그 외에도 위에 있는 세포, 심장에 있는 심장세포, 다양한 세포들이 있는데요. 이런 세포들이 만나서 조직을 이루게 되고요. 이 조직들이 만나서 기관을 이룹니다. 위도 만들 수 있고 심장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폐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기관들이 있겠죠. 이 기관들이 모여서 검은 글씨라 잘 안 보이시죠? 기관계를 이룹니다. 기관계를 이루고요. 이 소화기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호흡기관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기관계를 이룰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개체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 사람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물들도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저희 동물은요. 굉장히 많이
분포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물에 대해서 조금 분류를 해보려고 제가 동물에 대한 표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동물은요, 크게 뼈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뼈의 유무에 따라서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로 나눕니다. 네. 그러면은 개요가 조금 잡히시려나요? 저희 아까 동물이 있었죠? 그리고 식물이 있었죠? 그리고 동물과 식물을 생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쵸? 자, 동물에는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시간에는 자, 동물의 척추동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동물의 척추동물은요, 종류가 5가지인데요. 진화된 상태로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일 처음에 어류부터 시작합니다. 어류 나오는데요. 어류에는 등뼈가 있고 알을 낳겠죠. 그리고 온도를 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변온동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호흡은 무엇으로 할까요? 아가미로 호흡을 하겠죠. 그리고 심장이 있을까요? 심장이 있어야 숨을 쉴 수 있겠죠. 그래서 최초의 동물 어류부터 들어갈 건데요. 자, 어류의 심장은 자, 심방과 심실로 나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자, 심장의 상태가 어류는 심방과 심실 하나예요. 그래서 1심방 1심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최초에 이제 어류에서부터 조금씩 위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척추동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어류에서 조금 진화하면은 양서류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양서류의 대표적인 동물에는 개구리, 두꺼비 이런 동물들이 있겠죠. 자, 이 개구리, 두꺼비 같은 동물들도 온도가 변하는 변온동물입니다. 그래서 아가미로 호흡도 하고요. 그리고 피부로도 호흡을 하고요. 그리고 폐로도 호흡을 해요. 처음에 우리 어릴 때는 아가미 호흡밖에 되지 않았죠. 근데 조금 진화하다 보니까요. 폐로도 피부로도 아가미로도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새끼 때는 물에서 살다가 어른이 되어서는 밖으로 나오는 형태를 갖추었죠. 자, 이게 바로 양서류인데요. 양서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은 심방이 2개가 돼요. 2심방, 1심실로 돼요. 이때는 지금 1심방, 1심실이죠. 근데 이때는 2심방, 1심실의 모습을 갖춘 조금 더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좀 한 단계 더 진화가 돼야겠죠. 이제 양서류에서 파충류로 진화가 됩니다. 파충류로 진화될 때는요, 피부 호흡은 하지 않습니다. 피부 호흡은 하지 않고 폐 호흡을 하고요. 다른 동물로부터 몸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부를 조금 더 단단하고 두껍게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충류의 대부분은 등뼈도 있지만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피부를 가지고 있는 악어나 도마뱀 이런 동물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도마뱀이나 악어 같은 파충류 종류들이 있는데요. 이 파충류 종류들에서는 이제 아직까지도 변온동물이라는 거, 네, 체온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변온동물이고요. 이때까지도 2심방 1심실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조금 한 단계 더 지나게 된 게 바로 조류입니다. 조류의 형태 같은 경우는요, 날개가 있죠. 털을 가지고 있지만 깃털을 가지고 있죠. 자, 이전까지는 털의 형태는 없습니다. 깃털도 없는데요. 이제 조류가 나오면서부터 깃털의 형태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장도 조금 더 진화하게 되는데요. 심장은 바로 2심방 1심실이 아니라 이제 2심방 2심실, 심실이 하나 딱 나뉘게 돼요. 조금 더 기능적으로 심장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2심방 2심실의 모습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체온을 본인이 기본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정온동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정온동물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조금 전까지는 다 변온동물이었잖아요. 변온동물 같은 경우는 온도 조절을 자기 몸을 맞추질 못해요. 저희 사람의 체온은 기본이 몇 도일까요? 36.5도죠. 조금만 몸이 올라가면 저희가 해열제를 먹거나 몸의 열을 낮춰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어떤 곳에서든지 36.5도를 맞출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변온동물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면에 들어가거나 추울 때 겨울잠을 자는 바로 이 상태가 바로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온도에 맞출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겨울잠을 자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조류 같은 경우는 자, 깃털을 갖추고 정온동물이고 이제 심장 형태도 갖추게 됐고요. 이제 깃털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가장 저희 사람하고 같은 포유류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심방, 이심실 모습을 갖추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죠.
바로 새끼를 낳게 됩니다. 자, 새끼를 낳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알을 낳게 되는 동물이죠. 그래서 물론 파충류 중에서는요, 간혹 새끼를 낳는 파충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알을 낳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포유류 같은 경우는 새끼를 낳을 수 있는 형태로 진화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4가지 동물들에게는 배꼽이 있을까요, 선생님들? 배꼽? 없죠. 왜냐하면은 새끼일 경우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지만요. 알일 경우에는 영양 공급을 알 안에서 충분히 보충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배꼽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탯줄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새끼를 낳는 우리 사람과 동물들만 배꼽을 갖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형태가 완벽하게 다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 동물들도 간혹 있지만 일반화시켰을 때 이런 형태를 갖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척추동물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무척추동물 이야기를 잠깐 해볼 건데요. 무척추동물은 척추동물에 비해서 진화가 조금은 덜 된 동물들에 속합니다. 자, 무척추동물에는요, 연체동물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연체동물은 몸이 연해요. 마디가 없고 느글느글, 미끌미끌한 동물들인데요. 대부분은 조개류나 오징어, 문어 이런 동물들이 속하고요. 아가미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평평하다고 해서 편연동물이라고 하는데요. 항문이 없어요. 그리고 재생 능력이 대신 뛰어납니다. 플라나리아라는 동물 같은 경우는 몸을 자르면은 시간이 지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네, 전에 그래서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플라나리아를 관찰 수업을 할 때 자르고 하는 수업을 했었는데요. 조금 잔인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얘 믹서기에 갈아도 얘가 부활이 될까요? 재생이 될까요? 라고 짓궂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생명은 항상 소중하다는 걸 일깨워 주시고요. 어떤 동물도 우리가 관찰할 때 실험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해야지 재미로 장난삼아 이렇게 동물들을 해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절지동물이 있습니다. 자, 절지동물은요, 딱딱한 껍질로 쌓여 있고요. 이 절지동물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동물들이 분포하는데요. 거미류 있죠? 우리가 거미는 곤충이에요 라고 얘기할까요? 네, 곤충류 아니에요. 그쵸? 절지동물에 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곤충류 속할까요? 네. 자, 곤충류에 속하지 않는 거. 거미류도 있고 다지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극피동물이 있는데요. 극피동물에는 불가사리처럼 몸이 딱딱하고요. 그리고 방사형 대칭이라서 반에 딱 잘랐을 때 모양이 일치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형동물이라고 하는 거는 긴 원통형으로 마디를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렁이나 갯지렁이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암컷, 수컷이 한 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한 몸을 이루고 있고요. 말미잘 같은 경우는 간장동물이라고 해서 몸이 연하고 그리고 입과 항문의 구분이 없어서 온 몸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말미잘 말고도요, 산호초 있죠? 산호초도 바로 간장동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호 같은 경우는 식물, 바닷속에 사는 식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산호 같은 경우는 식물이 아니라 바로 강장동물에 속한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요, 무척추 동물 외에도 원형동물이라고 해서 단세포 동물로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요.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생명 쪽이 되었으면 이제 지구 쪽으로도 잠깐 보셔야겠죠, 선생님들. 생명 쪽만 외웠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면 안 되고요. 외우지 않고 그냥 수업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구의 내부 구조를 잠깐 알아보는 이유는요. 저희가 지구과학 실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달의 관찰 변화, 또 지구 모형 만들기 이런 다양한 수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구에 대해서 알고 가신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수업하기에 편하시겠죠. 네, 지구 같은 경우는요. 둥근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다면 지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안에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구의 겉모습을 우리는 지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저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지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각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은 멘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멘틀 같은 경우는 온도가 약 1000도씨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걸쭉한 상태, 약간 잼보다는 조금 더 걸쭉한 형태로 여러 가지 다양한 금속과 암석이 녹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안에 전체를 우리는 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핵을 두 가지로 바깥쪽에 있으면 외핵, 안에 있으면 내핵이라고 얘기합니다. 외핵 같은 경우는 철이 풍부한 액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내핵 같은 경우는 철이나 니켈 등의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구 깊은 곳의 온도는 몇 도나 될까요? 무시무시하게 높죠. 4,300도나 되어지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뜨겁지 않은 이유는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깊이가 길기 때문에 저희가 느껴지지 못하는 것 뿐이죠. 근데 지구에 잠깐 온도를 느낄 때가 있죠. 언제일까요? 바로 화산 폭발할 때. 화산 폭발할 때 지구 안에 있던 마그마가 지각으로 밖으로 나오면서 저희 용암이라는 형태로 나오게 되죠. 용암의 온도가 굉장히 뜨겁고 그리고 무시무시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지구의 내부 구조를 저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지구는 동그랗지만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약간 기울여져 있는데 그 기울인 각도가 23.5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23.5도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지구의 사계절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지구가 기울어진 상태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전이라는 건 지구가 스스로 도는 거죠. 지구가 스스로 도는 시간을 우리는 하루라고 보고 있고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걸 공전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년이라고 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태양을 상태로 지구가 이제 공전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태양이 북반구를 많이 비추면 우리나라에서는 북반구를 많이 비치니까 당연히 태양빛이 뜨거우니까 여름이 될 거고요. 태양이 남반구 쪽을 많이 비치면은 당연히 겨울이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가 봄, 가을이 됩니다. 만약에 태양 상태로 지구가 23.5도 기울여지지 않고 똑바른 상태로 있다면 사계절의 변화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선생님들 기본적인 개념이 있고요. 물리나 화학 부분에 대해서도 범위가 광범위하지만 제가 실습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이론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재미나게 실습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습을 하실 때요, 선생님들 재료에 대해 어디서 구매해야 될지 또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준비한 재료들은 대부분 시중에 대형마트나 아니면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많이 구매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물에 쓰여진 이름을 그대로 치시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재료들로 제가 지도안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나게 즐거운 수업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